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지금 집안 한쪽을 떠올려 보세요. 창고, 베란다, 붙박이장 안쪽. 한때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큰맘 먹고 들여온 장비들이 지금은 먼지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200만 원을 줘도 못 사서 줄 서야 했던 명품 텐트가 지금은 중고거래에 80만 원에 올라와도 며칠씩 그대로입니다. 골프채 풀세트가 100만 원에 쏟아지고 한때 수천만 원까지 불렸던 로드바이크가 헐값에 나와도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이게 요즘 현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행이 좀 식었나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레저 상품 몇 개가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중산층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취미의 구조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꿈처럼 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관리비, 이자, 보관 스트레스, 심리적 부채로 되돌아오는 짐이 되는 시대죠. 먼저 골프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골프 시장을 오래 떠받친 건 개인 지갑이 아니라 법인카드라는 자금줄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골프장만 봐도 그린피가 30만 원을 넘기고 밥 한 끼까지 포함하면 1인 40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회사 돈으로 결제되니까 가능한 생태계였던 거죠. 그래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 몇 개만 주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업계에서 굳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골프 금지령이 내려오고 법인카드 사용이 엄격해지면서 이 구조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내 지갑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순간이 오자 소비가 바로 멈춘 거예요. 카트비, 캐디비까지 합치면 하루 단위로 비용이 커지는 구조라 중산층 소득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프는 운동을 넘어 권위, 인맥, 거래의 도구로 기능해왔죠. 예전엔 이번 주말 라운딩 하시죠가 거래의 시작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상대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눈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적 장치였던 골프가 가계 부담으로 바뀐 거죠. 여기에 인구 구조가 직격으로 꽂힙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약 740만 명 규모의 거대한 집단이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쇄적으로 은퇴해왔습니다. 이들이 고급 레저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골프장을 채우던 주력도 대체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남성이었고 이들에게 골프는 과장 시절 접대에서 시작해 부장 시절 거래처 라운딩, 임원 시절 주 2회에서 3회까지 이어지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더 큰 건 자산 가치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불안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자산이 정체되면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정리하는 항목이 고비용 취미예요. 예전처럼 필드에 나갔다가 통장을 보면 바로 계산이 끝납니다. 월 몇 번만 나가도 100만 원 단위로 빠지고 연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짓인 경우엔 골프 몇 번의 생활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러니 장비는 창고로 들어가고 중고시장에는 물건이 쏟아지죠.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동시에 내놓으니까 시장은 포화, 가격은 폭락입니다. 중산층의 여유였던 취미가 정리 대상이 되는 전환이 벌어진 겁니다. 골프가 법인카드와 은퇴 구조에 묶여 있었다면 캠핑은 가족 행복을 위해 지갑을 열던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도 급성장 뒤에 구조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2019년 3조 원대였던 캠핑 시장이 4년 만에 5조 7천억 원까지 커졌고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공급 과잉이 극단으로 간 신호입니다. 과잉 경쟁 상황에서는 서비스와 가격이 합리화돼야 정상인데 일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소위 배짱 영업이죠. 1박 34만 원 하던 요금이 78만 원으로 뛰고 2박 우선 예약제처럼 직장인 일정과 맞지 않는 규칙이 등장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곳도 늘었고요. 이런 방식은 단기 매출을 올릴 수는 있어도 신뢰를 한 번 깨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고 고물가가 덮치자 사람들은 먼저 불쾌하고 비싼 취미부터 지웠습니다. 캠핑용품 지출이 1인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앉고 신규 입문자는 급감합니다. 기존 캠퍼는 이미 장비가 있으니 추가 구매를 멈추고 신규는 그 돈이면 호텔로 이동해요.
일본에서도 한때 인기였던 유명 캠핑 브랜드가 영업이익 99% 급감하며 퇴출 위기에 몰린 사례가 나왔죠. 시장이 한 번 꺼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맞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입니다. 겨울 레저인 스키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닌데요. 가족이 3박 4일 다녀오면 17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나온다는 계산이 있고 여기에 서비스 불만이 겹칩니다. 리프트가 멈추고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식당 운영이 불안정한 풍경은 단순 미숙이 아니라 인력난과 숙련 붕괴의 결과입니다. 저임금, 혹한, 위험 노동인데 사람은 남기 어렵고 정비 안전 같은 핵심이 흔들리면 사고 위험과 불만이 커지고 고객 이탈로 수익이 줄면 다시 인건비를 더 깎는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더 큰 벽은 기후 위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이 18일 짧아졌고 눈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거나 기온이 영상으로 치솟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국 스키장은 천연설이 아니라 인공눈 의존도가 높고 인공눈의 핵심인 제설기는 전기 소모가 큽니다. 최근 2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40% 넘게 올랐다는 조건에서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하는 환경은 비용을 폭발시킵니다. 한 시즌 전기요금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비용은 결국 티켓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돈이면 일본 가서 진짜 눈 타겠다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는 거죠. 이건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계절 레저로 번졌던 자전거도 같은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코로나 시절엔 수요 폭발로 물건이 없었고 관련 업종이 과열됐죠. 그런데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수십억 손실을 기록하는 사례가 나오고 체감 수요도 줄었습니다. 핵심은 과도한 프리미엄 전략과 진입비용 폭발입니다. 로드바이크가 수백만 원이 기본이 되고 프리미엄 브랜드는 2,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할인해도 1,700만 원대가 나오는데 일반 중산층 기준에선 납득이 어려운 가격대죠. 게다가 자전거만 사면 끝이 아니라 헬멧, 고글, 신발, 의류까지 최소 100만 원 이상 추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 신규 유입은 막힙니다. 여기에 온라인 직구가 동네 자전거 샵의 매출을 더 깎았습니다. 부품 교체도 해외 직구로 해결하는 흐름이 커지면 오프라인 생태계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장의 80% 이상이 적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낚시는 또 다른 계산이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을 넘는다고 하지만 내부 구성이 심각합니다. 20대 비중이 3%, 30대까지 합쳐도 10% 수준인 반면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합니다. 젊은 층이 거의 안 들어오면 산업은 고령화로 수요가 자연 감소합니다. 왜 젊은 층이 안 들어오느냐? 돈도 있지만 핵심은 시간 대비 효율입니다. 입질 하나 기다리며 5시간을 버티는 경험은 짧은 자극에 익숙한 환경에서 가성비 최악으로 읽힙니다. 입장료 5만 원에 미끼 소모품까지 합치면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 돈으로 확실한 재미를 얻는 다른 활동이 많다고 판단하죠. 여기에 물고기 입에 바늘을 거는 행위를 잔인하다고 보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치관 차이까지 겹칩니다. 결과적으로 세대 전승이 끊기고 오프라인 기반 낚시 용품점 같은 업종은 재고만 남은 채 폐업으로 몰립니다. 지금까지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를 따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그림입니다. 레저 시장이 초고가 프리미엄과 초저가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중간 가격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는 커지는데 초고가 영역은 또 따로 돌아갑니다. 회원제 골프장, 프리미엄 캠핑, 원정 스키 투어 같은 영역은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부유층은 계속 즐기는데 중산층이 빠져나가면서 중간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원인은 결국 비용 구조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 연금은 정체인데 주거, 교육, 의료 같은 고정 부담은 커졌습니다. 그러면 레저는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 되죠. 중산층이 이탈하면 중간 가격대를 만들던 업체들이 먼저 흔들리고 선택지는 크게 쓰거나 아예 안 하거나로 극단화됩니다. 동네 골프 연습장, 낚시터, 자전거샵 같은 생활형 업종이 사라지는 건 이 흐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주말에 놀 곳이 줄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저 공간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던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그 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관계망이 얇아지고 고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이후 관계망이 취미 모임에 많이 걸려있던 사람일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부담이 커지면 모임을 피하게 되고 빠지는 횟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드는 구조죠. 이 흐름이 일시적이라면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비용 구조를 보면 경고가 뚜렷합니다. 평일 골프장을 채우는 70대가 10년 뒤 8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감소합니다. 캠핑도 한 번 신뢰를 잃은 고객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스키는 기후와 전기료, 인력 구조가 동시에 압박합니다. 자전거와 낚시는 신규 유입이 막히면 시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결국 업계는 가격을 크게 내리거나 적자를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선택지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붕괴는 마케팅을 못해서가 아니라 법인카드, 거품 낀 자산가치, 과잉 공급, 인력, 기후, 전기료 같은 조건 변화 위에 세워졌던 취미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화려했던 주말이 실제로는 외부 자금과 환경이 떠받친 결과였다는 점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레저의 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시와 고급 포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용과 본질적 즐거움 중심으로요. 산업도 소비자를 단기 수익원으로 보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대를 넓히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개인도 내 자산 규모 안에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설계해야 합니다. 큰 돈을 써야만 레저가 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빨리 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